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 연예계의 핫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연예계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들의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 나눠보는 스타 초대석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타와 함께할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계 이슈 준비해놨는데 2015년에 불륜 스캔들로 연예계를 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민희 씨. 이번에는 또 혼외자 임신 스캔들이 생겼는데 네. 올해가 43살이라고 그러는데 올 봄에 엄마가 된다는 얘기군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선과 악을 넘나드는 명품 배우이자 최근에는 작가로 변신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전국 덮친 미세먼지입니다. 네, 뭐 출근길 어제도 그랬고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거 대체 왜 그런 건지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좀 그렇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요즘 목이 칼칼하다, 눈이 따끔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연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하고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수분이라든가 공기 입자하고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겨울철 대기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요. 여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9개 도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현재 발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PM2.5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미세먼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PM2.5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있고요. 초미세먼지가 있고요. 그리고 입자 크기가 조금 더 큰 PM1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면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과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의료용 보건 마스크라든가 황사 마스크는 초미세먼지 한 80%는 걸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눈과 코는 마스크로 가려줄 수가 코는 가려줄 수는 있겠지만 눈은 가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실내 공기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가급적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이라고 해서 집 창문을 완전히 꽉꽉 닫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즉 거실문이라든가 창문을 잠깐 열었다 닫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하고 돌아오면 목이 좀 칼칼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삼겹살을 좀 먹어서 이 칼칼을 좀 풀어줘야 한다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면서요. 저도 지금 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겹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일종 광부분들이 그러니까 갱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난 다음에 삼겹살을 먹으면 목에 쌓인 석탄가루나 이런 거를 씻어내려준다 이런 속설들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에 쌓여있는 것은 삼겹살 기름으로 씻어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폐로 들어가는 호흡기에 축적이 되거나 그 호흡기 폐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까지 삼겹살을 먹어가지고 뭐 맞거나 희소 내려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오염물질로 보통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를 통해서 만약에 혈액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가 특히 폐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초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좀 지병이 있으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만약 그러면 초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게 먹는 음식 중에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늘, 미나리, 해조류 이런 것들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음식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보다는 마늘, 미나리, 해조류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가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꼭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다음 픽 어떤 소식입니까? 두 번째 모닝픽, 월급 빼고 다 올라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건 물가가 참 많이 오른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연초부터 커피와 각종 가공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른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커피부터 말씀드리면 한 커피 프랜차이점이 3년간 동결했던 톨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 톨사이즈 기준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2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은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 28개 제품 가격을 내일부터 평균 3.4% 인상한다고 합니다. 커피뿐이 아니고 식품업체들도 뭐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면서요? 예, 한 식품업체에선 마요네즈와 후추 등 드레싱 가격을 평균 19.1% 올렸고요. 또 다른 식품업체도 다음 달 1일부터 컵밥 7종의 가격을 12.5%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까지 이제 물가가 오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1,400원대를 훌쩍 지금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랐고요. 또 유가까지 지금 덩달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물가에 그 제품 가격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거라고 합니다. 150원가량이 오르게 되는데요. 아직 인상 시기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반기 중에 두 차례 나눠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정말 자주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대체 얼마나 올랐다는 거죠? 지난해는 한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전해까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1.9%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환율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제가 월급 빼고 다 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그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이 좀 됩니다. 물가 오르는 걸 사실은 조금 눌러왔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보면 이럴 때 올려야 돼. 그래서 이럴 때가 언젠데 그랬더니 정부 기능이 좀 소홀해졌을 때 이럴 때 올려야 돼 이러는데 야 이거 위험해요. 물가 상승을 어떻게 좀 조정하는 방안, 대책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다리 놨다 하면 이름 신경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다리 이름을 놓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이번엔 인천인데요. 인천 중구하고 서구가 새로 건설되는 다리 이름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중구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두 자치단체가 모두 우리 지명이 들어간 다리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인천 중구에서는 다리 명칭 공모전을 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3연륙교 사용자의 90% 이상이 영종 주민이니까 영종 주민이 의견에 반영된 다리 이름을 써야 한다. 이런 논리로 지난해 8월 중구가 명칭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그 결과 영종 하늘대교라는 명칭이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구 입장은 좀 다른데요. 이미 영종대교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청라대교 등 우리 서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최종 다리 명칭은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명칭 공모와 후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름이 확정되는 시기는 빠르면 한 8월에서 9월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또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3연육교 개통 시기가요. 올해 12월입니다. 연말이거든요. 8월에 확정을 해서 이의 제기 받고 또 심의하고 그러는데 몇 개월 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개통을 해도 다리 이름 없는 다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설물 명칭을 둘러싸는 갈등이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한두의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 강동구하고 경기 구리시에서 한강에 33번째 다리 이름을 놓고 오랜 갈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강동구 고덕동하고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다리를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 문제로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건데요. 강동구는 고덕대교로, 구리시는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 이게 계속 서로 싸우다가 결국 합의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국가지명위원회가 나서서 다리 이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고덕 토평대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쪽의 지명을 넣는 게 제일 좋은 네. 방법이고 편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또 이름 부르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고덕 고덕 토평대교. 좀 쉽게 이름 지을 수는 없는 고토대교 거죠. 이러겠네요. 한자식께서. 그렇죠.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근데 내 지명이 내가 살고 있는 지명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그렇죠. 네. 이거 적절히 다 합의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픽은 어떤 겁니까? 예, 세 번째 모닝픽 수제 맥주 가격 인하입니다. 수제 맥주 가격은 내려갔어요. 다 아까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다가 그래도 이거 내려간다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요즘처럼 우울한데 수제 맥주 한 잔 이렇게 쫙 드시는 걸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제가 전해드리는 게 마음이 좀 편한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규제 개선 정책으로 맥주 한 캔당 약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종의 맥주 제조 시설 규제를 완화해주고요. 소규모의 맥주 사업자도 편의점, 이 일종의 이제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서 맥주 가격 인하 효과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맥주 제조사도 늘었다는 건 맥주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다는 의미겠죠.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마트 가면은 이번에는 무슨 맥주 마시지? 그 맞아요.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국내 맥주 제조사가 2019년에는 33개였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2년 수제 맥주 점유율 역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제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맥주의 출고가 기준에 종가세가 그동안에 부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생산량 기준에 종량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덕분에 소규모 맥주 양조장도 일종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소규모 제조 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아무래도 제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금이라도 좀 낮춰야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일정하게 해소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맥주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일종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게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맥주가 생산이 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물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주거나 경쟁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이러면은 가격이나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 각 부처가 조금씩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하죠. 네, 연예계 이슈.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연예계 핫한 이슈들 나눠볼지 기대되는데요. 최정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 전해주실 분이죠. 은영 씨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 오늘도 아주 싹 다 모아왔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은영 씨가 전해주는 연예계 덕후 소식들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도요 아주 연일 화제가 되는 그런 따끈따끈한 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네, 불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요 혼외자 임신으로 아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배우의 소식인데요. 첫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혼외자 임신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배우 김민희 씨가 유부남인 영화 감독과 지금 불륜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혼외자 임신을 하면서 엄마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불륜에 이어서 혼외자 임신, 이 소식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네, 김민희 씨의 임신 소식은 한 매체 보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단 이 연나이 43세인 김민희 씨인데요. 일단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올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는 이 김민희 씨와 10년 가까이 불륜을 이어오고 있는 홍상수 감독이라고 합니다. 홍 감독은 연나이 65세로 늦둥이 혼외자를 맞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5일에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차 병원도 함께 갔고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씨의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함께하며 보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홍 감독의 아내는 알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은요, 지금 법적인 유부남이죠. 우리 홍상수 감독과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민희 씨의 임신 사실 전혀 몰랐었다고 합니다. 네, 뭐 두 사람 다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부모가 되는 셈인데요. 아이를 가졌다. 이게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사람의 임신에는요, 자연 임신이다라는 이 자연 임신 설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 보건법에 따라서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 불륜관계에서는 사실상 시험관 시술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희 씨, 홍상수 감독은 아주 드물지만 자연 임신을 했다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더 빨리 가지려고 했는데 자연 임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이 임신이 된 게 아니겠느냐.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시험관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임신이 된 게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김민희 씨가 또 아이를 너무 예뻐했다는 그런 목격담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목격담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누리꾼에 의하면요. 2019년 하남에서 그 둘이서 별다방에 온 걸 봤는데요. 그 옆 테이블에 있는 돌 전쯤에 그런 아기를 보고서 김민희 씨가 정말 꿀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기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묻고 한 번 안아보더니 정말 어찌나 좋아하던지라던 그런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태어날 아기의 출생신고부터 누구의 호적에 올릴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은 아빠 호적에 올리기 위해 이 아빠, 그러니까 홍상수 씨가 출생신고를 하고 그렇다면은 아빠의 현재 법적 배우자 밑으로 이 아이가 올라가게 되어서 마치 홍상수 감독과 본 부인의 자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게 되고요. 김민희 씨가 모, 홍상수 씨가 부로 해서 이 아이가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에게는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상속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네.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산 상속 법정 비율은요. 배우자 대 자녀가 1.5 대 1로 갖게 됩니다. 만약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1.5, 홍상수 감독의 딸이 1, 그리고 지금 새로 태어날 아이가 1, 이렇게 1.5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홍상수 감독이요, 본인의 의지로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경우라면 지금 현재 법적인 배우자나 또 다른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의 일부를 확보하는 게 가능한데, 원래 받아올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 목의 반까지만, 그러니까 1.5 대 1대 1이라고 했을 때 법적인 배우자가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의 반까지만 법원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모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혼외자 출산을 앞두고 있는 홍상수 감독. 아내와는 이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임주일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유책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어찌 보자면은 만약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지금 현재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에게 지불할 위자료의 액수는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홍상수 감독의 법적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유책성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어렵다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혜 변호사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희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 감독의 이른바 1,200억 유산설이에요. 이게 다시금 또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거? 일부 언론에서 이 1,200억 유산설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흔들리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요, 홍 감독의 아내가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1,200억 원대 유산설에 대해 나 그 스토리 읽어봤다. 근데 사실 아니다. 누가 소설을 쓴 거다라면서 이 1,200억 원대의 유산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까요? 네, 일단 홍 감독의 부모님이 유복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 홍 감독의 어머니는 대중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그 때문에 이 홍 감독이 유복하게 자랐고 해외여행이 어렵던 시절에도 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비슷한 연배에 비해서는 유복하게 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좀 1,000억 원대 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1,000억대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또 두 사람의 애칭이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애칭은요, 바로 여보라고 합니다. 이 애칭도요, 한 누리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 누리꾼은요, 최근까지도 경기도 하남시에서 한 마트에서 이 두 사람을 자주 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트에서 봤을 때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님을 부르면서 여보, 이건 어때요? 라면서 편하게 존댓말, 반말 이렇게 섞어 쓰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네, 뭐 이런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 초청을 또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초청은 홍 감독의 이 12번째 기록입니다. 세계 영화제에 그의 독창적인 이 영화 스타일이 다시 한번 통하게 된 것인데요. 베를린 영화제 집행위원회는요, 홍 감독의 신작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흐름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코미디라는 아주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로서도 영화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작 실장으로도 계속해서 이름을 네. 올리고 있어요. 이번 영화제에도 동행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부모 마음대로 되는 그런 자식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아이고 머리야인데요. 누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아들과 정말 심각한 갈등을 겪은 이경실 씨, 그리고 아들과 또 티격태격 의견 다툼을 나눈 또 박혜미 씨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경실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절연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경실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무려 1년 동안이나 절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절연한 이유, 지금은 복덩이지만 그때는 깜짝 놀랄 혼전 임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경실 씨 아들은요, 23살의 나이에 이경실 씨에게 어머니,
아빠가 아빠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되실 것 같아요. 라고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대요. 이 아들을 얻으면서 이경실 씨가 50대 후반의 나이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경실 씨는 손자가 태어나서 이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이경실 씨가 그만큼 많이 놀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가요, 당시 아들의 이 혼전 임신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너희가 이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이래요. 화가 났고 이를 저지르며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어른으로서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더 냉정하게 굴었다라고 1년간 절연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23이면 지금 뭐 대학에 있거나 혹은 또 군대에 가 있을 그런 나이인데 이게 또 이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이 부모로서는 또 이경실 씨로서는 정말 이 아들이 아직도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됐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경실 씨의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거잖아요. 아빠가 되면서 정말 큰 책임감을 좀 가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요즘 일상을 제가 좀 전달해드리자면 일단 자신이 군대에 가 있는 1년 반 동안 이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해 놓고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의류 배달도 하고요. 대리운전도 하는 등 이 책임감 강한 가장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이경실 씨 아들이 3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고 번 돈이 6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7천 원은 자전거 대여비로 써서 실질적으로 이 번 돈이 5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경실 씨 아들이 굉장히 좀 당당한, 그러니까 뭔가 좀 뿌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매일 4, 5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 내일 15만 원 벌면 된다. 길게 봐야죠. 라고 아주 좀 든든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과 1년 동안 절연했던 사이인데 그러면 며느리하고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이경실 씨가 정말 며느리를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또 며느리가 챙겨야 되는 시댁이 두 군데이기 때문인데요. 이경실 씨가 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남편과 이렇게 또 살고 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경실 씨가 며느리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시댁이 둘이니까 네가 딱 정해라. 추석과 설날 중에서 정해서 한 곳만 가겠다고 양쪽에다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절에 한 곳만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또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쉽게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배려를 좀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인데요. 이경실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며느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전 남편 집에는 설날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설날에 가야 세뱃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에 이 이경실 씨 며느리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건데요. 이경실 씨가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고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내 마음이다라고 속 깊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혜민 씨도 아들과 지내면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혜미 씨도 이 아들과의 갈등이 생겼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이 연습실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박혜미 씨는 그 뮤지컬 제작사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박혜미 씨 아드님은 그 제작사의 총괄 PD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게 집에서는 엄마와 아들이지만 딱 일터에 갔을 때는 그 현장에서 먼저 일한 선배와 후배 그렇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박혜미 씨 아들이요. 이 뮤지컬 연습실이 나는 3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혜미 씨가 아니 뭐가 3개나 필요해? 1개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게 아니 일전에 이미 3개를 오케이를 해놓고 왜 이거를 3분의 1로 줄이냐? 이건 너무 억울하다. 나도 입장이 있는데 라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말을 바꾸냐? 라면서 화가 났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말싸움은 박혜민 씨 이길 수가 없잖아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싸우면 화만 키우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또 엄마랑 또 싸우고 이 싸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일단 박혜민 씨가 제작사 대표잖아요.
아니 연습실이 3개가 필요하면 돈이 나가는데 하나로 그냥 해라 이건데 그렇죠. PD는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 빚의 규모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빚이 무려 15억 원이 있습니다. 박혜민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5억 원을 갚아라. 너는 5억 원을 평생 갚고 엄마가 10억 원을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네, 빚이 15억 원이다. 박혜민 씨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을까요? 네, 박혜미 씨의 그 큰 빚의 정체는요, 바로 박혜미 씨의 전 남편 음주운전 사고 그 합의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혜민 씨의 전 남편이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이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했는데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박혜민 씨가 아끼던 이 후배이자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중의 공분도 굉장히 이 전 남편에게 컸었던 상황입니다. 책임감 있게 내가 이 상황을 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박혜민 씨인데 이에 박혜민 씨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 한 방송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빚이 몇억 원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럼 평소 박혜민 씨하고 아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네, 두 사람은요, 일단 이런 관계입니다. 박혜민 씨에 대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엄마랑 안 맞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엄마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같은 사람이다. 아주 열정과 행동력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하지만 우리의 서로의 이 집합점이 생기면 그게 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랄까요? 이 행동력은 엄마에게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머니에게서 배운 이 행동력 너무 부럽습니다. 네, 박혜민 씨의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스타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 초대석 시작하죠. 네, 뭐 각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희 집 강아지 여름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 행복을 느끼는데요. 최용 아나운서는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그냥 애가 커가는 그 모습 자체가 행복이죠. 그리고 네.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 보면 저도 같이 즐거워지고 그래요. 그렇죠. 네. 저는 애가 없어서 개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지금이 이제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는 시간일 텐데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말이 좀 달라요. 네. 대체 언제 학교 다시 가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직도 방학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 이 부모님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분의 뭐 연기력은 제가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 명품 배우이자 최근엔 작가로 변신한 분이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은표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년 차 배우세요. 그리고 양육의 달인 정은표 씨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행복한 아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 정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정은표 씨는 정말 연예계 소문난 다둥이 아빠입니다. 요즘도 뭐 바쁘게 지내셨죠? 네, 지금 그 체크인 한양이라고 채널A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오. 출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년에 촬영을 했던 거고 지금 올 연말쯤 방송하는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고 또 이렇게 작가로서 초대를 많이 해주셔서 야. 너무 행복하게 또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가로서 지금 새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셨는데 네. 제목부터가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제 아내랑 함께 쓴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 또 제 아내 얘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보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아니 근데 제목이 너무 좋네요.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 그냥 우리의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2011년에도 책을 내셨었어요. 네, IQ보다 영재력을 키워라라는 그렇죠. 책이었죠. 그리고 13년 만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 이거 어떻게 책을 쓰게 됐습니까? 아, 이거 최근에 이제 뭐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표정이 너무 밝다고 어떻게 사춘기가 이렇게 밝을 수 있냐 그래서 엄마 아빠 얘기가 궁금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책 내용을 다 써놓고 나니까 제목이 너무 이렇게 쉽게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제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팔로워 분들이 좋은 제목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제 아내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허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섞으면 어떨까 해서 허술한 우리가 들어가서 책 제목이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야, 사실 이렇게 지금 허술하다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책을 쓸 정도면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지금 보기에도 약간 작가님의 포스가 이렇게 흐르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두 경로를 통해서 이 책 제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제목이 완벽하고 명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책을 오면서 잠깐 봤는데 이게 책도 책이지만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거기에 추천사가 있는데 그 추천사를 첫째 아드님이 쓰셨어요. 근데 맞아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추천사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연예인이 책을 쓰면 동료 연예인이나 맞아. 유명 인사가 추천사를 써서 맨 뒷장에 쫙 이 정도 맞아요. 아주 빼곡하게 추천사가 있는데 첫째 아들의 추천사 저는 더 감동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주변에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랑 제 아내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좀 써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그건 당연히 내가 써줘야지 하면서 세상에. 써줘서 그 추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지훈 군이 너무 유명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사를 쓰기에 완벽한 유명인이기도 했고 저는 그 추천사 중에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냐면 살면서 부모님에게 받아온 것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최고는 이 미소가 아닌가 싶어요. 별다른 것 없는 저희 집 사는 모습이지만 웃음은 항상 가득했으니까요 라는 부분인데 지훈 군의 이 웃는 모습이 정말 오버랩이 딱 되면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천사인 거예요. 보통은 저도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추천사를 읽다 보면 이 책이 얼마나 팔리나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네네. 이거는 너무 이건 정말 신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아드님에게 부탁을 했구나. 그런데 또 부인이 되신 와이프분께서 네. 이 추천사에 3번 울컥하고 정은표 씨 역시 또 감동하고.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는 일은 많지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도 이제 우연히 추천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게 받아온 것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최고는 이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확 그냥 찔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애가 이제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부터 웃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춘기가 네. 그리고 공부하느라. 학원 뺑뺑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집들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미소를 미소를 선물해 줬다. 준 거예요. 이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
평소에도 근데 첫째가 그렇게 다정한 아들이라면서요? 지웅이는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가진 친구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많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지웅이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너무 따뜻하게 어떤 답을 제시해 주진 못하지만 공감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문득 갑자기 막 와요. 그럼 눈물이 막 터지고 그러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지웅이가 정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 토닥해 주는데 그 숨소리만으로도 아빠를 위로해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위로받으면서 야, 이놈은 뭔데? 지가 이렇게 아빠를 위로해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째 지웅 군이 아무래도 이 부모님의 평소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워낙 다정하세요. 그걸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가지고 지금 내가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정도로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시는데 지금 정은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딱 2025년 그 트렌드 아보하를 아주 딱 맞추신 것 같아요. 아보? 저 진짜 처음 들어요. 아보하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게 알로하는 알아. 알로하 약간 비슷한데요. 아보하는요 아주 보통의 하루 요게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에는 정말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평온한 삶을 그런 영위하고 싶은 그런 삶의 태도인데 지금 보니까 정은표 씨 가족의 삶이 지금 딱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아이가 부모님께 미소를 선물 받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거잖아, 그죠? 맞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정은표 씨는 어떻게 이 세 아이를 이렇게 사랑 많고 따뜻한 아이로 키워냈는지 저는 정말 배워야 돼요. 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방법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세 아이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그 교육 방식, 양육법, 그 원칙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각기 다른 우리 아이 이렇게 교육해요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 아이 딱 맞는 얘기예요. 저도 저 아들만 둘인데 이 아이들이 달라요. 다르죠? 네. 이게 뭐 식성, 성격, 뭐 태도,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조율합니까? 사실 그 뭐 우리도 여느 집이나 똑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대부분은 어떤 메뉴를 정해서 먹기는 하는데 가끔은 각자가 먹고 싶은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통일하지 않고 식당이 많은 곳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지웅이는 중국집으로 가고 둘째는 청국장집, 셋째는 뭐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고 저랑 아내는 뭐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카드나 현금을 주고 야 먹고 와.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통일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걸 놀이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자신감 없던 애도 자신감 있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야 우리가 무조건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가끔은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에 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저도 똑같이 저는 3남매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대장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대장이야.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동생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갔을 때 동생 말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아빠가 대장이야. 일반적으로 아빠가 먹고 싶은 그렇지. 거에 다 따라서 먹었거든요. 외식을 할 때. 네. 근데 각자 먹고 싶은 것에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그렇죠. 우와. 보통은 그냥 아빠가 이거 먹자 하면 자연스럽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죠. 우리 막내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는 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런 놀이 아닌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아빠 나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 나 혼자 가서 먹고 올게.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자신감 없던 아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걸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신감이 키워야 되니까 혼자 가서 밥 먹고 와 이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너 혼자 저희 가서 마라탕 먹고 와 이러면 큰일 나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에서 제끼셨네. 야, 근데 또 대단한 게 이렇게 마라탕 먹고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엔 그냥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그냥 그걸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먹었는데 이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아이마다 사실 식성도 다 다른데 식성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성만큼 아이마다 책 읽기도 다르다입니다. 책 읽기도 달라요. 책의 어떤 내용 부분도 다르지만 어떤 친구는 책을 잘 많이 읽고 어떤 친구는 갖다 떠먹여도 안 읽고 이게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책을 좋아했다고 익히 들었어요. 지웅이가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유치원 때 항상 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오면서 엉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서관 문 닫는다고 가라고 그랬다고. 너무 서러워서 올 정도로 책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큰애가 그렇게 좋아하면 둘째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애가 보던 책을 집에 다 뒀는데 둘째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책을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책을 보는 취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처음에 이제 만화책 이런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걸 찾아주다 보니까 둘째도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취향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저는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서관 문이 닫아서 울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마가 그만 열고 들어와 하면 그때 울었거든요. 장난감 안 사줄 때나 울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동네 만화가게 문 닫을 때 진짜 서러웠지. 왜 이렇게 일찍 닫어? 가보고 싶은데. 근데 그 첫째 지훈 군이 책을 그렇게 많이 좋아했으면 지금까지 읽은 책과 이게 얼마나 돼가지고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또 연예부 기자잖아요. 연예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진짜 연예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또 제가 팩트 체크를 만난 김에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지웅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읽은 책만 지금까지 6,000권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지금까지 먹은 밥 식사기가 한 6,000끼가 넘겠다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은표 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떤 글자를 물어본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 다음 날은 글자를 스스로 깨우쳐서 그러면 이거는 이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 한글을 깨우친 한글의 원리를 깨우쳤다라는 두 번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세 번째 전설입니다. 읽는 속도도요. 엄청나대요. 그래서 전집을 하루는 50권 전집을 딱 사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기자가 됐지만 저희 아버지가 전집을 딱 사주셨을 때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읽어야 되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한테 왜 이렇게 압박을 주시나? 이러면서 울었는데 지웅이는 이 전집을요 4일 만에 읽었어요. 50권을요? 저는 아직도 이 전집을 다 못 읽었거든요. 이거 다 사실인가요? 뭐 대부분 사실입니다. 야, 그렇게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 첫째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그렇구나.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1년 정도 지났고 이제 한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제 6개월 후면 진짜 제대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저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훈 군? 지훈 군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훈 군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싫어하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무조건 책을 펼치자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정은표 씨가 무조건 책 펼치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정은표 씨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도대체 언제 우리 특히 또 막내에게 무조건 책을 펼치라고 했을까요?
과연 언제 보통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느라고 정신없고 그죠, 점심에 맞아. 학교에 있고 어.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저녁 때 펼쳤겠지. 그러니까요. 저녁 먹고 맞아. 네, 과일 먹으면서 책 좀 펼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정말 두 분 정답은요? 다 땡입니다. 네. 바로 정답은요. 아시겠지만요. 아침입니다. 어. 아침에 그것도 이제 무조건 딱 일어나자마자 눈이 부시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책 읽기. 무조건 책을 펼쳐라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아침에 사실 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힘들긴 맞아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뿅 이러면서 TV를 먼저 켜긴 해요. 디링 이러면서. 근데 만화책이나 그러면 아무 책이나 상관없네요. 저도 당장 내일부터 해보려고요. 책의 종류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한 계기가 이제 막내가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에 시작한 건데 일단 펼쳐라. 펼치고 그게 우리 집의 시작으로 만들자. 그랬더니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일단 펼치는 거. 그걸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책을 펴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맞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막내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 일주일간 그냥 펼치고 있다가 그냥 닫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아내는 그거를 읽어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펼쳐라. 근데 기다려줘요.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민망했는지 아니면 보고 싶었는지 한 페이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닫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또 2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느 날은 책을 한 권을 읽기도 하고. 예. 기다려줘야 돼요. 재밌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막 강요하고 막 네. 읽어라 이게 아니라 이거에 안에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스스로 찾아봐라. 좀 세상에. 기다려주마. 이게 그렇죠. 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내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네. 이제는 책을 속독이라던가 아니면 읽는 양이라던가 좀 많이 늘었나요, 혹시?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막내는 저나 제 아내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막내가 지극히 정상이고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문득 궁금한 게 정은표 씨 그러면 아침에 네. 집 분위기는 어때요? 보통 아침은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우리 집 또 애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뭐 지금은 큰 아이들이 커서 뭐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정신 없었죠. 정신 없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집의 모습을 이루고자 했던 게 아침에 행복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화를 내지 말자. 어른들이 애들은 무조건 화내지 않습니다. 뭐 짜증을 내거나 이러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죠. 근데 엄마 아빠가 화를 안 내면은 그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우리 집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행복한 아침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아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뭘까를 자주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행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시작점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아침인 것 같아요. 네. 아침에 행복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엔 무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엄마 아빠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애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행복한 집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행복하자.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보자. 행복한 아침은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식성, 책 읽기 우리 아이들이 다 다른데요. 공부에 대한 호감도 역시 다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가요. 바로 아이마다 공부 호감도도 다르다인데요. 정말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쩜 그렇게 다른지 이 아이마다요. 또 공부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는데요. 심지어 그 온도차가 꽤나 크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은표 씨의 첫째 아들이 정시로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공부를 그만큼 또 좋아했습니까? 좋아했다기보다도 어렸을 때 뭐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했는데 그게 공부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나 아내나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네가 이걸 다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보내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약속을 지키고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숙제를 좀 빨리 하고 싶었던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효과를 스스로도 느끼고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루틴이 됐다고 할까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좀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좀 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할 수 있는 힘만 길러주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저나 제 아내는 교육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하게끔 딱 만들어만 주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공부에 손흥민이네. 이게 저마다의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손흥민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을 한 거고 그렇죠. 네. 이 공부에도 또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애 잡으면 안 된다고. 막내가 중학교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어때요? 아, 우리 막내는요. 음.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실에 저랑 아내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랬더니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 어허. 아 그래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내가 댄스를 좋아하니까 댄스를 열심히 해볼게.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저희가 다니던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 끊고 정말 입시반 형아 누나들이 다니는 댄스 학원을 보냈어요. 정말요? 근데 댄스를 너무 재밌게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그 수학을 딱 끊는다는 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는데 저나 제 아내는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는데 전부 다가 잘할 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게 다행히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얘가 나중에 댄서로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아이는 나중에 다른 것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초조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느낌 좋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학학원을 그만두고 또 영어를 싫어하는데 네.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다린 끝에 저랑 제 아내가 약간 좀 이렇게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지원이 같은 댄스를 좋아하니까 댄스 오디션 프로 이런 걸 하면 같이 봅니다. 셋이서 같이 보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춤추는 친구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예사로 넘기지 않고 이제 저분은 춤을 저렇게 잘 추는데 영어까지 잘하니까 외국 사람이랑 소통할 때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대화를 아내랑 해요. 맞아. 그럼 아내도 옆에서 야 글로벌하게 하려면 영어는 필수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내가 저쪽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그 뒤에 슬쩍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저기 영어는 내가 글로벌한 댄서가 되고 싶은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야 하면 너무 좋지. 아 그럼 나 영어 좀 하게 해줘.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아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부모님이 존중해주면서 환경도 만들어주면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수학은 끊어줬으니까 내가 영어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잘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너무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거는 지원을 해주고 굳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거는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렇게 툭툭 쳐주는 건데 네. 첫째가 서울대 진학한 것도 스스로 판단한 거죠. 네,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수시 준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권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는 좀 가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심각하게 아빠 나 이제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만 할래? 그래서 왜 물어봤죠.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시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 때부터 해가지고 1년 넘게
정말 자기 표현에 의하면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게 이제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정시로 지금까지 진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제가 잘 되려면은 지금이라도 정은표 씨 양자로 들어가는 게 조금 빠르다 될 저기 정도인데. 양자 아니고 양념. 양념.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부족 가르침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우리 정은표 씨의 첫째 아들은요. 땡땡이 되겠다고 해서 서울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요. 주관식입니다. 뭐가 박사가 되겠다고 소리. 박사. 저는 최고가 되겠다고 최고가 서울대에 되기 위해서. 갔다. 정답 천재. 천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의 천재가 되겠다. 정답은요. 바로 지웅이는 랩을 하고 싶어 래퍼입니다. 래퍼? 네. 아니 래퍼가 되겠다고 서울대 가요? 래퍼 과가 있나요? 이거는 전혀 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명한 동아리가 있나?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용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살 때부터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방송에 막 출연하고 뭐 사람들이 똑똑하다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데 래퍼가 되고 싶은 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랩을 하면서 뭔가 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설득력 있는 가사를 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더 자기의 어떤 가사에 설득력을 싣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거 좋다. 서울대를 가게 된 거죠. 이거 좋아 이거. 아니 실제로 이 첫째 아들 지웅이가 수험 기간에 하루 공부한 시간이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해요. 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한 7시, 11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잠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루틴을 만들어서 충실하게 따랐다라는 건데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오히려 이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은 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랩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좋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친구는 좀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랩을 하고 싶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랩을 일절 끊었어요. 그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학 들어가서 막 장학금도 받고 막 공부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서 랩을 다시 하기 시작하더니 아빠 나는 랩이 좋아. 공부를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뭐든 해도 좋다. 공부든 랩이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나는 랩이 좋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랩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에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친구를요. 입학하자마자입니다, 여러분. 친구만 500명을 사귄 그야말로 핵 인싸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전부 안녕 하는 정도거든요. 지훈 군이 근데요.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귄 이유가 있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에게 들은 조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윤종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웅아, 서울대는 어차피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뿐이니까 거기서 1등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라는 조언을 한 거예요. 현명한 조언을 진짜 했네. 좋은 조언. 너무 좋은 조언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정말 어른이니까 해줄 수 있는 큰 그림을 본 조언이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공부는 잠시 접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접었냐. 학사 경고를 받을 때까지 그 경고를 너무 접은 거 아니야?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공부를 약간 접었는데 다행히 기본적으로 똑똑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학사 경고는 면했다고 하네요. 네, 아니 뭐든 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 제대로 사귀고 랩도 제대로 하고. 근데 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언니도 뭐 지훈 군만큼은 아니지만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이게 끝없이 비교를 당하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막내나 둘째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세요? 뭐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 오빠의 그런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가고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건 막내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가 형아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형아 누나 공부 잘하니까 스트레스예요. 아니 그러면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팽팽 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보니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서 그 실수한 적은 없으세요? 이를테면 막 화를 내고 좀 미안해했다든지 뭐 후회했다든지 이런 거? 아 근데 저도 되게 허술한 인간이라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살면서도 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나 제 아내가 좋았던 건 아이들한테 사과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을 때 사과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저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 실수할 때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한테 사과를 먼저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부부간에 그 교육관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저는 정말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점을 찾아요. 누가 뭐 하든 간에 둘이 합의점을 찾아놔야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합의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집에서는 정답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걸 정답으로 만들고 가는 거죠. 네. 그 요즘에 아이들 휴대폰 때문에 네. 집집마다 저는 아직 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가는데 아직 휴대폰 없어요. 저희 아이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합의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큰아이, 둘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생일 되는 날 자기 명의의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네. 그 엄마 아빠가 쓰던 공기계를 쓰라고 주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든 통제가 가능해요. 야, 그거 아빠 거니까 이리 줘. 너는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게 되는데 명의를 딱 주고 사주는 순간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관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아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 사주자 해서 지금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아직 한 6개월 동안을 지금 그 문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직 합의를 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네. 그 고민을 하고 계시죠? 아니 근데 그럼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달라고 막 조를 때 힘든 것보다 사주고 나서 통제할 때 힘든 그게 게 더 힘들죠. 훨씬 힘들거든요. 네. 아, 많은 분들 버티세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네. 앞으로 계획 또 아이들과의 삶 얘기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아, 네. 저나 제 아내는 항상 해마다 시작할 때 현상 유지를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처럼만 살자 하는데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완벽한 하루가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하루 종일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너무 행복하고 완벽하다 느끼면 잠잘 때 야, 그것 때문에 오늘 너무 완벽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오늘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스타 초대석 정은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 챙기셔야겠는데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를 보이면서 추위는 덜하지만요. 먼지 때문에 종일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서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종일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까지 발령 중입니다. 먼지와 뒤섞인 안개, 연무도 말썽입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에 종일 엷은 안개가 끼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정도인데요. 다만 부연 먼지에 파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은 모레부터 차차 해소됩니다.
원래 이맘때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인데요. 오늘은 서울이 한낮이 7도까지 오릅니다. 부산은 12도, 대전과 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로 만성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내에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녹차, 미나리가 그 예시인데요. 오늘 식사는 미나리 삼겹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가뜩이나 독감, 감기 환자 많은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 칼칼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로 미세먼지 차단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